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5일 새벽 모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범여권의 정당 득표율,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런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해서 만든 게 더불어시민당이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여기까지는 뭐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까지를 포함하면 이게 범여권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범여권 그 지지자들은 거의 뭐 성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결국 제 살 뜯어먹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뭐 이런 이제 여러 정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는 구도, 또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듯한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이쪽 진영의 파이를 점점 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여론조사로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갤럽이 지난 3주간 했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3월 셋째 주, 넷째 주, 4월 첫째 주,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했죠.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하고 별개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이거는 4월 15일 날 정당 투표율하고 정당 득표율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3월 둘째 주에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그 다음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요 세 개를 합쳤을 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범여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범여권을 합쳤을 때 44%, 그 다음에 3월 넷째 주에는 43%, 그 다음에 4월 첫째 주에는 42%. 뭐 근소하게 1%포인트씩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같은 거다. 뭐 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그 3월 셋째 주, 넷째 주, 4월 첫째 주 이 동안에 시민당을 찍겠다는, 더불어시민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계속 줄었습니다. 33, 25, 21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의당은 7, 9, 11 이렇게 2%포인트씩 한 주마다 올랐고, 열린민주당도 처음에 4%였다가 9%, 10%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당이 내려가고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파이는 조금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 추세가. 왜 그러냐면 미래통합당은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한 게 언제냐면 3월 20일에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례대표 명단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다음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른바 친조국 친문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조국이라는 키워드가 정치권 전면에, 이 선거판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조국 대 윤석열 또는 뭐 조국 대 반조국 개념으로 가면, 저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결코 불리할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 선거판은, 여론조사는 뭐 여론조사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와 약간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범여권 내에서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워가면서 그 조국 등장 이후에 범여권의 유권자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 거. 어디로? 원래대로라면 조국 사태, 조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그 표가 미래통합당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중도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있다. 그건 열린민주당이 조국이라는 키워드를 자기들의 마치 브랜드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 친조국의 핵심 인사들이 더불어시민당에서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중도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정당 투표율 얘기고, 민주당과 통합당,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3월 셋째 주에 민주당은 38, 통합당은 23. 3월 넷째 주에 민주당 37, 통합당 22. 그 다음에 4월 첫째 주에 민주당 41, 통합당 23. 통합당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조국이 3월 20일에 등장했다고 그랬죠. 조국이라는 키워드가. 근데 그 반사이익을 통합당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 정당 지지율에서 정의당은 늘 그냥 비슷합니다. 한 4%, 5%. 이 정도로 정의당이 비슷합니다. 정의당 찍겠다는 응답이 3월 셋째 주, 넷째 주, 4월 첫째 주 다 한 4 내지 5% 정도로 비슷한데, 그런데 정당 득표율은 훨씬 올라가고 있다. 매주 2%포인트씩 올라가고 있다 하는 추세가 지금 4월 첫째 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당 원래 4%에서 제가 한번 그런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2년 만에 최저치다. 그래서 정말 코바드 심상정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디로 정의당이 가는 것인가,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이 정의당을 엄습했는데 적어도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조금 나아졌다. 근데 그 나아진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당 득표율, 그거를 약간 가져오는 그런 형국이 됐다. 근데 이제 정의당이 이렇게 최저치를 찍은 게 바로 그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의 이 정당 득표율 경쟁, 거기다가 비례대표 1번 류호정 씨, 불법 그러니까 게임 반칙이죠. 남의 이름으로 게임한 거, 대리 게임. 그래서 이런 그 선정의 적절성, 뭐 이런 논란 때문에 정의당이 코너에 몰렸을 때 4%로 2년 내에, 최근 2년 사이에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 그게 지금 점점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국면이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표를 가져옴으로써 좀 회복된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조국이라는 키워드가 정치권에 등장하면서부터 정의당이 반사이익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받아야 할 반사이익을 오히려 정의당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앞으로 4월 15일까지는 아직도 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이 바로 총선 투표 의향 비례 정당이 어디냐 하는 것을 갤럽이 이번에 또 조사를 했는데, 한국당 23, 시민당 21,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이렇게 해서 범여권이 42라고 그랬죠. 42를 가져갔는데, 이 조사에 따른 예상 정당 득표율 4월 15일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 첫째 주에 정당 득표율 지금 조사한 것, 거기에다가 이 추세, 이런 걸 감안한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만약에 4월 첫째 주에 이 정당 득표율 예상, 이 조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당연히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그 결과 예상치도 잘못됐겠죠. 그러나 이게 맞는다고 전제를 한다면 미래한국당에는, 그건 이제 크게 봐서는 미래통합당 계열이죠. 미래통합당 계열에는 암울한 조사 결과다. 예상 정당 득표율이 한국당이 31, 더불어시민당이 26, 정의당이 15, 열린민주당이 12, 국민의당이 8, 민생당이 2, 기타가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당이 1등인데 왜 암울한 결과냐? 아니죠. 한국당은 23에서 31로 갔죠. 그런데 시민당은 21에서 26으로 가고, 정의당은 11에서 15로 가고, 열린민주당은 10에서 12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범여권을 다 합치면 4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범여권 합쳐서 42%였는데 예상 정당 득표율 4월 15일 이걸 하니까 53%가 됐습니다. 파이가 확 커진 겁니다. 파이가 확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치권의 조국이라는 키워드를 들여온 이후에 이 최대의 수혜자가 정의당이 되고 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열린민주당은 뭐 그럴 거라고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 지지자 중에서 친조국 핵심 인사들이 야 너희들 뭐야 뭐 이런 뭐 김의겸도 떨어뜨리고 뭐 최강욱이도 떨어뜨리고 뭐 그랬지 열린민주당은 아니잖아. 그래갖고 열린민주당 쪽으로 오는 세력이 일부 있을 것이다. 또 나중에 이쪽을 찍는다고 그래서 어차피 같은 당 아닙니까? 나중에 합당할 건데 뭐 지금 뭐 이해찬 대표는 합당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선거 전의 얘기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선거 후에는요 열린민주당의 몸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열린민주당에서 배짱을 튕겨가면서 야 이거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굳이 합당해야 돼?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내지는 정의당하고 합쳐서 교섭단체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에 합치지 않고 그냥 범여권의 우당으로 남아있을 가능성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야 자기들 목소리를 키우죠. 지금 열린민주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소속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배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열린민주당에 대한 오너권, 주주권 이런 정도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어차피 배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 만약에 열린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에다가 헌납을 해버리면 자기들의 영향력은 정말 하나도 없는 꼴이 돼버립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선거를 치르고 자기들이 또 이만한 의석을 확보해 놨는데 그걸 그대로 아무런 보상 없이 더불어민주당 본인들을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같으면 본인을 출마하지 못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에 갖다 바친다? 헌납한다? 그것도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한 서너 석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에이 뭐 나는 이번 총선에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10석이 넘고 더군다나 정의당하고 합쳐서 교섭단체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전제는 정의당이 단속 교섭단체가 안 되면 열린민주당하고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든지 국회는 교섭단체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범여권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1대1 구도가 됐는데 여기에 범여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2대1 구도가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유리하고 이 범여 교섭단체 뭐든지 이 국회 몫으로 뭐 중앙선관위원도 3명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더군다나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거기에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 여기에다가도 교섭단체가 되면 하나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열린민주당을 민주당에다 합당을 시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30석이다 그런데 140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정의당하고 합쳐서 교섭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 그 당시에는 의원이 이제 아니겠지만 21대 국회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범여권이 53%가 된다면 이거는 한국당, 미래통합당에는 최악의 결과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앞으로 10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저는 여전히 이 조국 프레임은 여하튼 이렇게 범여권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바로 이 조국이라는 키워드가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미래통합당도 비례대표 파동, 비례대표 공천파동, 지역구 공천파동 막판에 황교안 대표가 지역구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사퇴시켜가면서 일부 뭐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공천 명단도 그거 완전히 뒤집어 엎고 다시 재개발했죠. 이런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3월 셋째 주, 넷째 주, 4월 첫째 주까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흘간은 이런 부분에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약간의 반등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야당의 숨어 있는 표, 중도표 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서 만약에 이대로 선거가 끝난다.
그러면 미래통합당한테는 절망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제가 주변에서 느끼고 점검해 본 결과 그런 일까지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범여권 정당 득표율이 합쳐서 50%를 넘을 수가 있을까? 만약에 여기가 50%를 넘는다면 제가 보건대 미래통합당도 40% 정도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갤럽의 이 시뮬레이션 결과, 이것은 바로 이 총선 투표 의향 정당에 대한 4월 첫째 주의 조사, 여기에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실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래통합당에는 절망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앞으로 열흘 동안은 역시 친조국, 반윤석열 이런 캠페인에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이런 데가 올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미래통합당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